네, 북한의 무인기로 보이는 잔해가 이번에는 백령도 서쪽 해상 6km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파주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겉모양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지금 어제 그동안 발견됐던 그 무인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그 색깔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늘색이죠. 하늘과 비슷한 색깔입니다. 예, 그래서 위장을 하려는 그동안 뭐 발견됐던 것, 누가 이제 한눈에 봐도 북한의 것이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의 방공망이 또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무인기, 또 잊을만 하니까 또 등장을 했어요. 이번에 나온 거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또 북한제가 맞을까요? 뭐 카메라나 여러 가지 내부 장치 전자기기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태죠. 예. 그러나 외형으로 봐서 지난 3월에 파주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와 네. 아주 흡사하게 생겼고, 저는 이제 저 무인기를 보고 저것은 북한에서 온 것이 뭐 확실에 가깝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색깔입니다. 예. 네. 저 색깔이 하늘색 그리고 이제 흰색 이렇게 조합을 한 그런 위장색인데요. 예. 저것은 전통적으로 소련 공군이 쓰는 도색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파생된 그런 공군들은 주로 저 하늘색 계열의 색깔을 위장색으로 씁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파생된 그런 공군들은, 서방 공군들은 연회색 계열의 전투기 도색을 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소련 공군은 저걸 씁니다. 그래서 저 파주 무인기를 처음 본 순간 이건 소련 도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그 도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련에서 파생된 국가에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저것이 RC 동호인이 만든 또는 자기가 운영을 한 어떤 그 리모트 컨트롤 동호인들이요. 그 리모트 컨트롤 항공기라면 눈에 띄기 쉽게 만들죠. 위장색을 안 하죠.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것은, 저 위장색을 했다는 것은 남에게 눈에 띄기 싫은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것이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예, 저도 한눈에 북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주 때부터. 예. 이게 그 눈에 띄지 않게끔 만든 것 자체도 그렇고, 또 낙하산. 이번에 또 낙하산이 걸렸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군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군이 떨어뜨리거나, 네. 군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네 차례 다, 어민들이. 그 시민들이. 민간인들이 네. 이게 다 발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북한이 한 짓인 거는 분명하고요. 우리도 예. 무인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 북한이 하는 지금 그 도발 양상이나 또 뭐 전쟁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저게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위협적인데, 네. 너무 우리가 그동안 5개월이 지났는데 좀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문제는 저게 자폭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 수준에 지금 못 쓴다고 예.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은 무인기를 가지고 테러리스트 다 경멸하고 있어요. 미군의 생명 한 명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다 중동 지역에서는 다 무인기로, 일단 빈라덴까지도 무인기로 다 색출하고 다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스트리커라고 그 미제 무인기를 북한이 5대를 지금 도입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 50분이면 서울에 날라와서 네. 자포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좀 크죠. 예. 크니까 발각될 수 있는데, 어쨌든 1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잊고 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요, 녹슨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 그때 이제 한꺼번에 3, 4월 달에 날렸을 때 하나가 바다에 추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발견된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북한제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날렸는지, 요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사실 뭐 우리 군 당국에게 또는 저렇게 추락을 해서 들켰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이 저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군사적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남한의 진지 모습, 이를테면 구글 어스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직접 보고 싶은 네.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위성도 없고
또 어떤 그 정찰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한국 영공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상 정보 자산은 그동안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 아주 정확하지만 네. 초보적인 단계지만 DSLR 장착한 저런 그 영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사적 목적을 완수하기까지는 비록 3월달, 4월달에 들켰지만 계속 수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이 무인기의 상태를 봐서는 최근에 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냐면요. 이게 남침 예상 경로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무인기가 발견된 지역을 보면은 백령도 파주 삼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내서 저희가 뭐 예상 침투 경로를 좀 적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 정도쯤으로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김정은이 올 초 2015년 통일대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남침 예상로와 맞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먼저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2015 통일대전이라는 게 뭡니까? 김정은이는 이거 집권하기 전부터도 2011년에 나의 통일 방침은 무력 통일이다. 내가 직접 탱크를 몰고 가서 남한을 점령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식 방식의 통일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 무력 통일을 얘기하는 걸 또 2년 전에 얘기한 바 있고 예. 2015년까지 뭐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2015 통일 대전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남침 계획이군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예. 서해안에 5천 명을 상륙시킵니다. 공기부양전 같은 걸로. 예. 근데 북한 특공대가 20만 명이에요. 그중에 5천 명을 삽시간에 잠입시키고 그 다음에 파주에서 문산 이 6.25 때도 내려온 길이죠. 문산 쪽으로 해서 이 일산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가운데 예. 그리고 오른쪽에 광덕산 축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 춘천 쪽으로 와서 6.25 때는 춘천에서 서울로 올래다가 이 춘천에서 좀 상당히 북한이 우리한테 격파를 많이 당했는데 그렇죠. 네. 이 춘천에서 서울로 약간 비스듬히 내려오면서 수도권을 고립시켜서 포위하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상주가 중간 목표로 삼아서 부산까지 닷새 점령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남침. 네. 우리가 물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네. 근데 이게 그 무인기와 상당한 유사성. 저 경로가 비슷하잖아요. 예. 저 백령도 그리고 백령도 지역은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화기들을 많이 갖다 놓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분이면은 그냥 삽시간에 그냥 덮치거든요. 예. 잘못하다 오히려 저는 뺏기지 않을까, 그 좋은 무기들을 뺏기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배 타고 쾌속정으로 가도 한 4시간 걸리는데, 북한은 30분이면 그냥 쇄도에 오는데, 네. 물론 거기를 지킨다는 각오로 이 첨단 화기들을 배치하겠지만, 예. 오히려 그 무기를 과연 그걸 뺏기지 않을까. 기습 공격에. 근데 20만 명이란 말이에요. 공기부양정으로 30분이면 다 쇄도하는데, 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자, 무기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보십니까? 자, 우리 황인희 박사님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실제적인 전력면을 봤을 때, 아까 이제 김정은의 통일대전, 네. 저것은 사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와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과 전면전, 무제한 전면전을 해서, 즉 부산까지 점령할 각오를 하고 무제한 전면전을 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력이나 전쟁 지속 능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부산까지 점령한다. 이것은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전쟁이 그러면 이기냐 지냐 이것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전쟁을 질 확률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서울 강북을 점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대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북한 전토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이제 이미 물 건너갔고, 물 건너갔고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능력. 즉, 순식간에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아까 이제 6개 지금 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루트 저것은 맞습니다. 저것은 바로 7번 국도를 타고 삼척, 예, 그렇죠. 고성으로부터. 동해안선을 타고 예. 바로 포항까지 내려가서 울산까지 이렇게 내려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예. 다만 그것도 혼자 너무
돌격하면 안 되죠. 전선을 맞춰야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영동지방부터, 영서지방이라고 그러죠. 영서지방부터 있는 모든 북한 군단은 전부 서울 강북을 향합니다. 그래서 강북을요? 강북이죠. 강남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북한은. 예. 이를테면 한강을 건너려면 여러 가지 어떤 상륙 능력, 도하 능력, 예. 그리고 완벽한 제공권 장악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공권 장악 없이 이 한강이라는 이 큰 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북한이 한강을 건널 능력은 전혀 없고 예. 강북을 장악할 능력은 있다. 어.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300mm 방사포, KN-10 미사일 예. 이런 것으로 우리 공군기지를 무력화시킨 후에 무력화시킨다. 북한이 우리 육군보다 한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공격해버리면 재래식 군대로. 네. 한 50km만 전진하면 서울이거든요. 예. 이 서울 강북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게 북한이거든요. 자, 이게- 평소에 제가 하는 말씀을 신 대표께서 하셨는데 거꾸로.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노크 귀순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금 빈발하고 있는 구타 문제, 네. 군의 내부 기강, 그리고 과연 지휘 능력이 있는지, 천안함 폭침 때 그들을 잡았나, 연평도 포격 때 우린 무엇을 했나, 이 종합해서 보면은 얼마든지 김정은이는 그런 그 망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예. 거를 우리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6.25 때 당시에 그 최병덕이라고 총참모장께서 예. 6.25 전쟁이 나면 북한이 남침하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예. 개성이 당시에는 남한이었어요.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 예.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말로써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자만을 가지지 말고 항상 빈틈을 찾아서 메워 나가야 되고 지금 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 저희들이 무인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남침 계획의 가능성 그리고 북한에 남침을 했을 경우 그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물론 초전 박살을 내야겠습니다만 원점 타격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6가지 루트를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제일 좌측에 이제 백령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감정적으로 이 군사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력,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을 했을 때 북한이 6.25처럼 전쟁을 3년 한다 해도 백령도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백령도 주민들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 백령도에는, 해병대 유계단이라는, 단위 지역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점령하려면 최소 1개 사단 이상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1개 사단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공기부양정 아까 이제 말씀하신 공기부양정 예. 한 대 이제 한 척에 한 20명 정도 태우는데 네. 그게 다 건너갈 리도 없고 건너간다 해도 백령대 유계단이라는 큰 부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녹습니다. 그게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녹듯이 네. 녹아버립니다. 공기부양정이요? 공기부양정에 타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면 이제 즉 우리에게 다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타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령도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또 북한이 백령도 점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 강북만 점령하면 되는데 예전처럼 부산까지 점령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백령도도 필요하고 예. 연평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지금은 아닙니다. 서울 강북만 점령하면 되기 때문에 백령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 국도, 즉 그 강원도 그 동해안 축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삼천도에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면서 그쪽을 4차선, 6차선으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예. 도로를. 그래서 사실 북한의 기계화 부대가 그쪽으로 쇄도를 해버리면은 포항까지 그냥 밀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속초 지역에다가 102 기갑 예단이라는 것을 창설을 했어요. 그게 이제 K1 전차 70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 지역에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전력으로는 그 K1 전차 70대를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7번국도 안심하셔도 되고 예. 다만 이 중부 전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군이 고립되고 몰아친다면 서울 강북은 위험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 30초 정도 더 네. 드리고 네, 다음 저는- 얘기하죠. 지금 이제 그 배경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 이를테면 백령도나 연평도에 또다시 도발을 해오면 즉흥적으로 보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데 만약 우리가 보복을 하려 할 때 북한이 그렇다면 우리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의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줘야 돼. 능력과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한미일 동맹 만드는 데만 열심히지 예. 핵 문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육자회담도 없잖아요.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을 그렇게 가볍게 본다.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예. 네. 북한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공대 병력만 20만 명이고 아까 그 3개 노선으로 내려오기 전에 네. 이미 특공대 다 보내서 후방을 교란시키면서 전면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속 구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귀순하는데도 내부방까지 와야 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고 지휘력 이런 게 중요한데 좀 우리가 좀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왕선택 특파원의 리포트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동맹 현안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양국은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양국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전자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해 전환 시기를 특정하자는 입장을 가진 미국 정부가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자권 이양 문제는 작년도부터 쭉 협의를 해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도 SCM을 목표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절차에 합의하고 우리 군의 역량평가에 따라 전환을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전환 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조건에 기반해서 결정될 경우 북한의 위협 내용과 수위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당분간 모호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전자권 문제가 이제 한창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저희 왕선택 기자 얘기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당분간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냥 이 상태로 지금 두겠다는 거고 그게 몇 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제 아쉬운 것이 전자권은 사실 우리 능력이 북한의 남침 능력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전환이 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러나 전자권이 전환이 안 됐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육군 위주로 군을 편성하고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육군으로 사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군과 해군으로 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21세기에 결국 미래 30년, 40년 뒤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육군만 비대해진다는 거죠. 예. 미국이 공군과 해군을 도와주고 더군다나 미국의 머릿속에는 한반도의 전쟁이 나면 일본군까지도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도 육군보다는 해군과 해군이죠. 공군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전에서는 오히려 해군과 공군이 중요한데 이 기형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의식구적 아까도 제가 우리 군의 사기와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너무 미국의 몇 년이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그냥 알아서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러시리라고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만은 할수 있겠다는 거죠. 인지상정인 게 계속 미군이 세계에서 최강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네.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예. 그때 가봐서 또 능력이 부족하면 또 연기를 하더라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네, 봅니다. 결국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전시작전권은 꼭 가져와야 하는 문제인데 계속 차일피일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전자권이 2012년 4월 17일 날 전환되기로 했다가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걸 2015년 12월 1일로 1차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그것은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박근혜 정부가 그 폭탄을 다음 정권에게 또 돌릴 것이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저는 조건부 연기하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홍인희 박사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해 공군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군함 한 척에 1조 원씩이에요. 전투기 하나에 2천억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지금 국민적 자세가 돼 있냐. 그것부터 돼 있다면 전자권 전환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국방에서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도 내년도 국방에서 5% 이내에 지금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도대체 전자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각 사회는 각 분야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넘쳐나고 있고 정치권은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보는 예산도 뒷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자권마저 가져오면 우리는 너무 위험해진다. 그래서 저는 특정 어떤 그 조건, 즉 한국군의 능력이 미군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도 북한을 압도하고 남는 것 또는 북한의 안보협이 심대히 사라질 때까지 전자권을 미국에게 맡겨놓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그것이 실리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